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요 며칠간 코스피 얘기하면 항상 웃음꽃 핀다는 얘기들 해왔었는데 네. 오늘은 또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서 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2%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는 2% 넘게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를 때는요, 코스피가 확 오르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를 때도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코스닥 지수가 같이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예. 아마 소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오늘 지표를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한 6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에 계속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오늘 지수 2% 넘게 빠지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저가 매수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사실 누가 주고 있느냐? 역시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또 기관, 특히 이제 기관에서 지금 4천억 넘게 더 던지면서 크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딱 보여요. 계속적으로 이제 MZ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저가가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던 간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면서 이런 패턴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왜 지수가 또 빠지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연준의 부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슬로우리라는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말 그대로 천천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결 의사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기술주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고스란히 또 뉴욕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게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이제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피터 틸이라는 그 억만장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페이팔이라든지 팔란티어 다 아시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공동 창업주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최근에 이제는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을 다 뺐다 물량을 그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0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물론 전체 비중 중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AI에 일가격이 있는 이런 전문가가 또한 투자의 전문가기도 하고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에서 투자 종목에서 제외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그게 또 기술주에 대한 영향, 회의감,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금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고 확실히 지금 상황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또 확 떨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은 무슨 코인도 아니고 사실 이게 코인처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장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코인도 아니고라고 하셨으니까 코인 얘기 바로 해볼게요. 아니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한 25%가 빠졌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겠느냐라 본다 그러면 코인은 일단 기술주하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와 연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사실 빠지면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좀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비트코인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상승분,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의 상승분을 10월 달에 다 깎아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30% 정도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낮아진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한 25%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변동폭도 상당히 하고요.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주기라고 표현을 해보는데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반감기가. 그래서 그때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올해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사실 계속 가격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는 이 반감기 이후에 항상 비트코인은 떨어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때문에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재가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원래 있는 이제 시그널대로 그래 반감기 다음에 비트코인은 하락했던 것이 패턴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동일한 이제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아마 하락 기조로 계속 갈 것이다.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은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아니라 주식입니다. 그렇죠. 예, 주식 시장의 모든 것들이 지금 관심이 쏠려 있고 특히 AI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 지금 모든 자금의 유동성은 코인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힘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나왔는데 네.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원달러 환율 1,465.6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1,400원 중후반대에 좀 어느 정도 고착화된 것 같은데 이 네.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느 한 교수님이 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환율 어디까지 열어놓고 있냐. 그래서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500원 선도 저는 열어놓고 있다. 아. 심지어 그 한 교수님은 저한테 1,600원은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요 구두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음에 실제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실력 행사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외환 당국, 금융 당국이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기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고환율 상태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1998년도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외환위기 네. 시대였거든요. 네. 그때 연평균 환율이 1,394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들어와서의 우리나라의 연평균 환율은 1,41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원화 약세가 왜 일어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달러에 대한 보유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내고 물량이라고 해서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뭐 달러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팔고 원화 사서 뭐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원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내고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적으로 이제는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풀지 않는 이런 어떤 요소도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해외 투자자가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니 원화가 가치가 낮아지는 게 환율 높아지는 게 야 이거를 투자자 이유로 들 수 있느냐. 근데 정부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의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원화 가치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실제 오늘 경상수지의 누적 흑자가요 827억 달러거든요 올해.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들의 해외에 투자했던 누적 금액이 809억 달러입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열심히 일해서 수출 기업들이 달러 벌어도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또 외국 나가서 금융 계정을 통해서 이제는 외국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원화 가치를 더 낮추는 데에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원화 약세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고환율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돈 버시는 분들은요. 달러 버시는 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예, 누굴까요? 딱 있거든요. 수출 기업들. 수출. 예, 그다음에 이제는 달러로 돈을 받는 배당으로 사람들. 받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달러를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좀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예, 환율이 높아지면은 물가 자극하니까. 예, 물가 그렇죠. 자극하면 또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계속적으로 연쇄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그러게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미칠 영향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실생활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환율이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우리 입장에선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우리 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가스는 나와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기름 사올 때는 모든 거는 다 달러로 통용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과거 같은 경우는 1,200원 주고 사왔다 그러면 이제는 1,400원 넘게, 또 시간이 가면은 뭐 1,500원 주고 사올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실상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입 물가가 계속적으로 요동을 칠 겁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내 월급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소비하는 게 가만히 앉아도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쓸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비 자체를 확 줄여버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수가 또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는 거는 사실상 우리 실물 경제에 좋지 않다. 예측 가능한 대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지금의 환율은 예측 불가능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 오죽했으면은 금융당국이 구두 경고하고 네. 실력 행사 나서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은 실물 경제에서도 이렇게 내수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이제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증시의 악재가 될 거냐 아니냐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고온 환율에 따른 눈여물 시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수출 성적도 요즘 좋잖아요. 네. 근데 또 경제협회에서 조사한 거 보면 1,000대 기업을 조사를 했더니 향후 5년 뒤에 10대 한국의 수출 업종 모두가 중국에 밀릴 거다. 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심리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2030년이죠. 5년 후에는 중국한테 많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대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10대 기술이 뭘까요? 뭐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굉장히 이런 거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는 그거를 이제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쉽게 좀 설명드리면 오늘 아마 길거리에 가셔갖고요. 그 이제 버스 한번 보십시오. 그 버스 안에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를 좀 보셨으면 요즘 좋겠어요. 비하이 많더라고요. 예, BYD라고 적혀 있는 네.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버스, 이런 전기 버스가요, 중국 전기 버스가 거의 잠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점점 더 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비아디에 대한 전기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팔리겠어? 처음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피부로 느끼실 텐데 그렇게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다 보니까 시장 잠재력,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 기업인들은 그거를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서베이 조사의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이렇게 경쟁력에서 승리하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저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역시나 노동, 정말 질 좋은 노동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중국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밀린다라는 해석도 있고 네. 10대 기업 중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결코 중국에게 지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거 좀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AI 거품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매그니피센트 7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를 뺄까, 종목을 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유 중에 그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국의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한마디로 블랙엘 같은 최첨단 AI 가속기를
엔비디아만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굵기, 이 반도체 업체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 CEO가 오죽했으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때문에 그랬지만 엔비디아의 영향력 중국에서 95%에서 제로가 됐다 이런 네.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중국 반도체 업체들, 특히 화웨이죠,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전부가 아니었네. 이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성장함으로써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겠다는 한 단계 더 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물론 업종은 달라요. 우리는 D램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지 SSD라든지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인데 하지만은 언제든지 뭐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기술력을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영역만큼은 좀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전 생각을 간절한 마음이 갖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기술 탈취, 아마도 인력 탈취라고 보죠. 종종 나오잖아요. 높은 임금을 주고 중국으로 원래 했을 때 가는 가게 거죠. 되는. 예. 그래서 산업 스파이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한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들이 유출이 되고 기술들도 빠져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영역만큼은 우리가 좀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집값도 살펴보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2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네. 지난달이라고 하면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그쯤인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전후로 뭐 막판 수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15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고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에 봤더니요. 이 상승률이 보니까 1.19% 이제 올랐다. 이렇게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 종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얘기 아니라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1.19% 이제는 올랐는데 이게 9월에 상승률이 0.58%였습니다. 이거보다 거의 2배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판에 매수 심리가 계속 몰렸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표가 딱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벨트 라인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2% 넘게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안 보이는 게 있죠. 저 서울 외곽 쪽 보겠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0.12%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0.16%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아이고. 서울 시내 내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방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강 벨트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 다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양극화가 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정도로 한강 벨트 라인 쪽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물론 거래는 잘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이제 극소수의 거래 중에서 이제 고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지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일단 서민들의 이제는 이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인 거죠. 이게 지금 또 같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서울 살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특히 월세 시장이 크게 올라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전세 다 오르고요. 저희가 연일 관련한 보도들을 해드리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부는 이렇게 집값을 올리면 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고 네. 그럼 이게 전세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다 월세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과연 이 높은 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일단 정책을 하는 입안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세 대출 우리나라의 고유 사실 제도잖아요. 전세, 그렇죠. 사실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향되고 있는 추세다.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금의 경제 시그널상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더 전세는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떠받치는 거는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레버리지를 끼고 갭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그러면 전세 제도, 이 전세 물량은 점점 더 줄어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겠고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에 지금 더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 또한 뭐 전체 주택 시장은 월세화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제는 빨리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임대인들도 임차인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나오냐면 전세 시장이 확고화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있어야지만 본인도 레버리지 끼고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활달화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월세 시장이 개편이 되면은요. 월세를 잘 내줘야 되거든요. 네, 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신원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서울 시내 월세 전월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월세 세입자 그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는 안 받는다. 뭐요? 왜냐하면 깐깐하게 구니까 혹시 왜냐하면 지금 2+2입니다. 4년 살고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333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333은 9년 동안 사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 들어놓으면은 이게 너무 깐깐해 구니까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예. 임대인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월세 시장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빨리 아시는 게 점점 더 전세는 정책적으로나 경제 시그널상 전세는 줄어든다. 월세는 더 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시장에 대한 준비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포인트를 빨리 읽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